깊은 숲속 한평 남짓한 오두막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무 틈새로 스며들던 켄터키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작은 등불 아래 태어난 아이는 훗날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될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흙을 일구며 살아가던 부모님 아래에서 소녀는 세상의 냉혹함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도 소년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직함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막연하지만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소년이 9살이 되던 해에 차가운 겨울보다 더 시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이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마시고 앓게 되는 이른바 우유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관을 짜야 했습니다. 통나무를 깎아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를 만들던 소년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삶의 덧없음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전 아들에게 성경을 건네며 늘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남겼지요. 이 유언은 소년의 평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오두막에서 어머니가 심어준 정직이라는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상심에 빠진 가족에게 새로운 온기가 찾아온 것은 이듬해였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사라 부쉬 존스턴이라는 여인과 재혼하였고 그녀는 소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라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소년이 가진 배움에 대한 열망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손에 책을 쥐어 주었습니다. 당시 오지였던 인디애나의 숲속에서 책은 귀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소녀는 2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 책을 빌려오곤 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밤이면 화롯불의 희미한 빛에 의지해 글자를 익혔습니다. 종이가 귀해 나무 판자의 수추로 글씨를 쓰며 문장을 외웠고 책장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읽으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고 성경의 구절들을 묵상하며 정의와 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나갔습니다. 청년이 된 링컨은 2미터에 가까운 큰 키와 단단한 체구를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도끼 한 자루로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힘센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힘은 팔 근육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살피는 섬세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평평한 배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올리언스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장의 매대 위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짐승처럼 팔려나가는 흑인 노예들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울부짖는 가족들의 생이별과 채찍 소리는 청년 링컨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이 잔인한 제도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름 없는 가난한 청년에 불과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인류 모두가 평등하다는 고결한 신념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링컨은 일리노이주의 듀세일럼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게 점원과 우체국장 그리고 측량사로 일하며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에이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몇 킬로미터를 되돌아가 잔돈을 돌려주던 그의 정직함은 화려한 언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법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승도 학교도 없었지만 그는 빌려온 법률 서적을 읽고 또 읽으며 공정함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누워 법전을 읽던 청년은 어느덧 법의 논리 뒤에 숨은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가 아니라 분쟁을 화해시키고 진실을 밝히는 중재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링컨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변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법은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살인 누명을 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는 달빛 아래에서 범행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은 조용히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해의 기상 정보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시각에는 달이 뜨지 않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기계적인 법률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는 지혜와 진실을 향한 집념이 억울한 청년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정치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세상의 중심부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주의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여 거대한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는 아픔과 극심한 우울증이 그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제 끝났다고 말했지만 링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실패는 삶의 한 과정일 뿐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직이라는 무기를 들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수사학보다는 진심 어린 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리노이의 흙먼지 묻은 변호사에서 국가의 운명을 고민하는 정치인으로 그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남과 북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남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예제를 고수하려 했고 북부는 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이를 반대했습니다. 링컨은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철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집이 스스로 갈라지면 서 있을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미국이 절반은 노예 상태로 절반은 자유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도덕적 방향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서 정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록 투박하고 느린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제 한 지역의 정치인을 넘어 분열 위기에 처한 국가의 희망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 링컨은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가 취임하기도 전에 남부의 주들은 연방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취임사에서 남부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입니다. 감정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지라도 그 끈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성은
결국 울리고 말았습니다. 동족끼리 총구를 겨누는 비극적인 남북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거대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사자 명단을 확인하며 그는 신음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링컨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단순히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찢겨진 나라를 하나로 묶고 인간을 쇠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인류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한다는 불만과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깊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 신념은 바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자유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862년 링컨은 마침내 노예 해방 선언을 준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근본 정신을 회복하는 데 성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참모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선언문이 발표되면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선언문이 발표된 그날, 흑인 노예들은 자유를 노래했고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차별의 벽을 허무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보복보다는 화해를, 증오보다는 용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게티즈버그의 들판은 젊은이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링컨은 그곳을 찾아가 짧지만 영원히 기억될 연설을 남겼습니다. 죽어간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연설은 단순히 죽은 자들을 기리는 추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이상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전 세계에 알린 선언이었습니다. 링컨의 목소리는 떨리고 낮았지만 그 울림은 전장의 소음보다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가 단순히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평화의 지도는 단순히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는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2월 링컨은 또 한 번의 거대한 개인적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신과도 같았던 아들 윌리가 1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짊어진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악관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자신의 삶을 왜 이토록 끈질기게 따라다니는지 자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 침잠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가 전장에서 아들을 잃고 있었고 그들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승화시켜 나라 전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은 그가 자신의 적들까지도 품에 안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멸시하던 정적들을 과감히 내각의 핵심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에드윈 스탠턴은 과거에 링컨을 향해 시골뜨기 고릴라라고 비하하며 모욕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탠턴의 정직함과 업무 능력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링컨의 진심 어린 신뢰와 겸손함은 결국 차가운 스탠턴의 마음마저 녹여버렸습니다. 훗날 링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향해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다고 흐느끼며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스탠턴이었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던 1865년 3월 4일 링컨은 대통령 재선 취임식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지만 그가 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연설에서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애를 베풀자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친 곳을 싸매어주고 형제로서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몸은 수척해지고 얼굴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 이후에 통합된 조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증오를 증오로 갚는 연쇄를 끊어내고 오직 사랑과 관용만이 이 거대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1865년 4월 9일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4년간의 잔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북군의 장병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려 할 때 링컨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다시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패배한 남군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가져가게 허락했고 굶주린 그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복자의 오만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의 자비였습니다. 링컨에게 승리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신은 이 위대한 영혼에게 안식의 시간을 길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며칠 뒤인 4월 14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링컨은 아내 메리와 함께 포드 극장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긴장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발의 총성은 평화를 꿈꾸던 그의 생애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링컨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는 거대한 슬픔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죽음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링컨의 시신을 실은 열차가 워싱턴에서 일리노이의 고향으로 향하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이 철길게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링컨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낸 고목과도 같습니다.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나 독학으로 길을 찾고 수많은 낙선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정직과 정의라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미국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였으며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쇠사슬에서 풀려난 흑인들의 노래 속에, 그리고 평등을 갈망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링컨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생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잃지 않는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실패자로 보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부도가 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례로 곁을 떠났으며 정치적 야심은 늘 좌절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가여워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책을 읽고 생각을 다듬으며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실패는 그에게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련 앞에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의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꼼수를 부려 위기를 모면하기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그 묵직한 발걸음을 말입니다. 또한 링컨은 포용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차이에도 서로 나를 세우고 편을 가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자신을 고릴라라고 부르던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적군을 형제라 부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유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려 얻는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어 이루는 통합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포용력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만 옳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는 공감의 능력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멈추지 않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속에서 수치로 글씨를 쓰던 소년의 열정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노예 제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었을지 모르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명백한 불이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유연함과 성장에 대한 갈망은 오늘날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링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극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그가 붙잡았던 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그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하지만 혁명적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뿌린 자유와 평등의 씨앗은 이후 수많은 인권운동의 자양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링컨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뇌하고 아파하며 실패하면서도 끝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위대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 뉴세일럼에서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링컨은 친구와 함께 잡화점을 열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두 청년의 사업은
얼마 못 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동업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 빚은 고스란히 링컨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짊어진 빚은 $1,100에 달했는데 이는 가난한 청년에게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거액이었습니다. 링컨은 이 빚을 국가 부채라고 부르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일을 하며 원금에 이자까지 단 1센트도 빠짐없이 모두 갚아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에서 그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돈보다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그 투박한 진심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훗날 정치인 링컨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을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습니다. 링컨에게는 법률을 가르쳐줄 스승도 비싼 등록금을 낼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얻게 된 블랙스톤의 법률 주석이라는 두꺼운 책을 들고 매일 나무 그늘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는 긴 다리를 나무 기둥에 걸친 채 누워서 책장 속의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올 때면 옥스퍼드 사전을 옆에 두고 단어 하나하나의 뿌리를 찾아가며 이해했습니다. 남들이 몇 년 걸려 배우는 과정을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우쳐 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이 어떻게 인간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훗날 그가 법정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논리와 따뜻한 인간미는 이 고독한 독학의 시간 속에서 길러진 것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주도인 스프링필드로 거처를 옮긴 링컨은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인 메리 토드를 만납니다. 메리는 명문가 출신의 교양이 넘치고 정치적 야망이 큰 여성이었습니다. 투박한 시골 변호사와 화려한 귀족 가문의 딸의 만남은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물과 기름처럼 달랐습니다. 링컨은 사색적이고 느긋한 반면 메리는 정열적이고 때로는 변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링컨의 내면에 숨겨진 거인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부족한 사회성을 채워주었고 그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링컨에게 가정은 고단한 정치 여정 속에서 유일하게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자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수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링컨의 정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은 1858년에 벌어진 스티븐 더글러스와의 대토론입니다. 당시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벌어진 이 토론에서 링컨은 노예 제도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더글러스는 키가 작지만 당당한 풍채에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기성 정치인의 표상이었고 링컨은 비정상적으로 큰 키에 헐렁한 옷차림을 한 초라한 도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더글러스의 유창한 연설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이 입을 열자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정치 논리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와 진심 어린 호소로 청중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흑인도 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노동하여 얻은 빵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그의 말은 상식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이 토론을 통해 링컨은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며 대통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던 날의 일화도 인상적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링컨은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최종 후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스프링필드에 남아 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보 지명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모자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 아내 메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링컨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에도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의 내면에는 깊은 우울함이라는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극심한 멜랑콜리, 즉 우울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어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쓰러져가는 병사들의 죽음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밤마다 흐느끼며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슬픔의 깊이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아는 지도자만이 국민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수 있다는 진리를 링컨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슬픔을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더 큰 사랑과 연민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연금술사였습니다. 백악관에서의 생활은 매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소식뿐만 아니라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는 청탁자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그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무실 문을 열어두고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와서 소를 잃어버린 이야기나 아들의 군 면제를 부탁하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시간이 아깝다며 만류했지만 링컨은 이것이 민심을 살피는 자신의 목욕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야말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위라는 벽 뒤에 숨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소통하며 국가의 위기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전쟁 기간 중 링컨이 보여준 결단력은 독재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강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 인신보호 영장을 정지시키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는 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고 자신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는 비판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으며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반대 세력의 비난을 견뎌내는 인내심이야말로 링컨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링컨의 철학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의 정직함이 단순한 도덕적 결벽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정직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진실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말을 바꾸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진실이라도 당당하게 마주했고 그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 신뢰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링컨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이 거대한 전쟁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화려한 거짓보다 느리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의 힘이라는 것을 링컨은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링컨의 생애를 보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직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링컨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오두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기보다 타인을 세워주려 노력했고 증오의 불길 속에서도 사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대함이란 화려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신념과 굽히지 않는 정직, 그리고 끝없는 포용력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링컨의 삶을 지탱했던 또 다른 힘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해학과 유머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회의 도중이나 전쟁의 암울한 보고를 받는 중에도 종종 엉뚱한 우스갯소리를 던지곤 했습니다. 참모들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이 농담이나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링컨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유머는 단순히 남을 웃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중압감을 잠시나마 덜어내기 위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는 투박한 시골 이야기나 동물의 비유를 통해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유머를 통해 적대적인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냉혹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머 감각 뒤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삶의 모순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의 병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병사들이 머무는 천막 병원을 링컨은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행원도 없이 홀로 병원을 찾아가 고통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이름 모를 병사의 침상 곁에 앉아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받아 적기도 하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손을 잡고 눈을 감는 병사들을 보며 링컨은 이 전쟁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 호칭 안에는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 고통을 함께 나누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링컨은 병사들의 희생을 결코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가진 무게를 자신의 어깨로 온전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1864년 11월 링컨은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전사한 5 아들을 둔 빅스비 부인에게 보내는 위로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나라의 자유를 위해 이토록 값진 희생을 치른 부인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공화국을 구하기 위해 바친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기억이 부인의 슬픔을 달래주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 편지는 링컨의 문학적 감수성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비록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통치자였지만 한 어머니의 무너진 가슴을 살피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세밀한 배려에서 나왔습니다. 국가라는 거대 담론 속에 개인의 희생이 묻히지 않도록 그는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 링컨은 자신의 가장 큰 수권 사업이었던 제13조 수정헌법 통과를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노예 해방선언이 전쟁 중에 군사적 조치였다면 수정헌법은 미국의 법체계에서 노예제도를 완전히 뿌리 뽑는 영구적인 조치였습니다. 반대파들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뇌물과 매수 협박이 난무하는 정치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링컨은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1865년 1월 30일 수정헌법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링컨은 이것을 미국의 도덕적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끝낸 승장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던 사슬을 끊어낸 진정한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정치적 지혜와 도덕적 용기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성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특정한 교파에 속하지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겪으며 그는 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신의 의지에 대한 명상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군과 북군이 모두 같은 신에게 기도하며 서로의 승리를 구하는 모순된 상황을 보며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신앙은 교조적인 교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신의 섭리를 이해하려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은 그가 승리한 후에 교만해지지 않고 패배한 자들을 포용할 수 있게 만든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신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링컨의 삶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리더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의 주체여야 합니다. 링컨은 백악관의 화려한 연회장보다 병원의 차가운 병상 곁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국가의 통합을 위해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의 발 아래에 몸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세와 겸손함이 오히려 그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링컨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투박한 충고를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링컨의 삶은 우리에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노예 해방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의회를 움직였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링컨의 정직함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올바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그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직은 죽음 이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자아 성찰의 관점에서 볼 때 링컨은 우리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시인했고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교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와 끊임없는 성장은 링컨을 위대한 인격체로 완성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링컨처럼 우리 내면의 우울과 고통을 타인을 향한 자비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통찰의 순간은 전쟁의 포성이 잦아들고 평화의 서막이 오르던 4월의 봄날이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고귀한 빛이 꺼진 날로 기억됩니다. 그날 아침 링컨은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대했습니다. 오랜 전쟁의 짐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내 메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이 새로운 미국을 위한 걸음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오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찾은 포드 극장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은 그가 꿈꾸던 평화의 완성을 후대의 몫으로 남겨두게 했습니다. 링컨이 쓰러졌을 때 그의 주머니 속에는 몇 가지 사소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안경집과 손수건, 그리고 그를 칭찬하는 신문기사 조각들이었습니다. 평생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던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그 유품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아파하며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정직이라는 단단한 갑옷으로 감싸고 인류애라는 날카로운 칼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대륙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남부의 사람들도 그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더 가혹한 보복을 당했을 것임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링컨의 장례 열차는 그가 살았던 수많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절길로 나와 횃불을 밝히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흑인들은 통곡하며 자신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선물해준 아버지를 잃었다고 슬퍼했습니다. 링컨은 죽음을 통해 비로소 온 국민의 가슴 속에 하나로 통합된 국가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자유와 평등의 정신은 거대한 강물이 되어 역사의 구비구비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의 철학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점은 바로 미완의 작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우리 산자들에게 남겨진 과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가꾸고 지켜내야 하는 진행형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역사의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은 그저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꾼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역사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수많은 이의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링컨의 생애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아 성찰의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첫째는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링컨은 살면서 겪은 수많은 상실과 실패를 통해 자신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링컨처럼 더 단단한 영혼을 만들기 위한 우주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정직이라는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세상을 향해 떳떳하게 서는 용기입니다. 링컨은 손해를 볼지언정 정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정직함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셋째는 포용과 화해의 힘입니다. 링컨은 적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이지만 용서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 주변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링컨이 보여준 그 넓은 가슴과 포용의 정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링컨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노력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방향과 나아가려는 의지에 달려 있음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링컨의 오두막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정직하십시오.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가 남긴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링컨이라는 위대한 별이 비추는 길을 따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링컨의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인 인간 존엄과 정직 그리고 화해의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링컨의 정신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가 남긴 게티즈버그의 짧은 문장들은 바다를 건너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두 번째 취임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정치적 선언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 남부를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부와 남부 모두가 이 전쟁의 비극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신의 심판 앞에 모두가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에게 자애를 베풀며 정의를 위해 나아가자는 그의 호소는 오늘날 분열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링컨을 완벽한 성인으로 박제하려 하지만 사실 그는 가장 투박하고 인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농담을 던지는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정적이 그를 보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난하자 링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게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면 내가 이 못생긴 얼굴을 쓰고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이러한 여유와 자기 객관화는 그가 가졌던 가장 큰 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대중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링컨처럼 스스로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링컨의 영향력은 미국의 국경을 넘어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역시 감옥에서 링컨의 전기를 읽으며 용서와 통합의 리더십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정직한 생애가 남긴 파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넘어 보편적 인권을 수호한 성자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뿌린 자유의 씨앗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링컨이라는 거대한 산을 내려오며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금 정비해 봅니다. 링컨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훈이며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숲속에서 수추로 글씨를 쓰던 소년 링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걸었던 노년의 링컨을 기억하십시오. 링컨이 진정으로 원했던 세상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가 다하지 못한 과업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불의에도 침묵하지 않는 정직한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링컨을 부활시키는 셈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며 그가 남긴 고귀한 철학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링컨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울림은 이제 당신의 일상에서 새로운 서사로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음에도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링컨의 철학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포용하고 있습니까?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증오보다는 사랑을, 비난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위대한 생애가 주는 가르침이 당신의 앞날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